지난주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민주당 당직은 없으신 거죠? 아니, 왜 없죠? 네. 사실 금요일 날 복당 선언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번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드시 오늘 나오십사.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사실은 미리 좀 들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네. 들어? 나도 몰랐는데. 응? 제가 미리 간파를 하고 목요일 날 그 작가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여. 그랬구나. 그거는 이제 네. 마이크 꺼지면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뭐 이렇게 급하게 또 기자회견문을 전날 밤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밤새서. 그날 밤에 쓰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정 때 네.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아니야 복당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언제 하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또 뭐 대표도 계셔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뭐가 있잖아요. 네, 네. 회견문도 써야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 주쯤 할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목요일날 전화 와서 내일 하라고. 내일 다 해야 된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응? 해달라고. 네. 그나 생문도 안 썼는데 네. 밤새서 써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 저희가 광주를 갔다가 예, 저희가 광주에서 현장 중계하는데 의원님 복당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 내부에서 무슨 당원 자격 심사 받아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난 모르는데요. 모르는 얘기예요. 알아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팽팽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그건 조사는 전 못 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50%가 넘어요. 52%가 넘는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CBS 조금. 노컷이라든가 아니면 리얼미터, 갤럽 뭐 이런 다른 회사들의 여타 조사들을 보면 팽팽하다. CBS 이거는 어디서 했죠? CBS 조사가 여론조사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KSY인가? KSY죠. 요거는 그러면 요것도 ARS예요? ARS 아니면 RDD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 혼합돼 있는 방식들이 하여튼 많으니까. 면접은 아니고. 예. 면접 조사가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접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조사는 조금 낮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분위기가 입틀막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영향이 미치죠. 근데 자기 입으로 막 답을 막 하면서 네. 비판하는 기조를 말하기는 일반인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면접이 낮게 나오는 거는 좀 낮게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ARS는 그런 게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리얼미터 정도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의뢰한 쪽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CBS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민주당이 좀 이렇게 부정적이더라고 항상 회의적인. 제가 왜냐면 방송을 많이 나가 보니까 질문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100% 자동응답 ARS 조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KSO에는 한동안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째 리얼미터가 쭉 해왔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이번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쭉 해온 추세를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어디인지 모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추세는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추세를 보면 어쨌든 약간이나마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변동폭이. 그런데 약간이나마 어쨌든 구정 이후에 예. 조금 민주당은 약간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국민의힘은 약간 올라가는 추세.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더 양쪽이 다 결집하는 추세. 네.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그거죠. 삼지대 표가 없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예. 삼지대 표가 사라지고 있다. 구정 때쯤부터 해서 막연하게 있던 삼지대 표가 네. 이제 분산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제일 큰 거는 그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구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삼지대표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한 그러면 20%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지금 한 5% 전후만 남고 다 흩어졌는데 다 완전히 흩어진 게 끝난 건 아닌데 예. 그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뒤이어서 있었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분란은 막 있었지만 일단 전권은 이준석 대표가 쥐고 선거 지휘를 하게 될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지자들도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개혁신당이 어떻게 될까요? 깨질까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결정할? 네, 결정할 문제죠. 예, 중요한 건 유권자 표심인데 저는 뭐 큰 지금 좀 이미 이제 회복하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개혁신당은 보죠. 네. 예,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상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그걸 지지층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이낙연 저는 이준석의 그렇게 조합. 보죠. 예.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네.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안 좋은 결말을 예고한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본인들은 뭐 30석 이상 아유. 말도 안 되네요.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네. 의미가 있는 세력은 이준석 세력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세력은 이준석 세력뿐이다. 그러니까 구도상 보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 뭐 그것은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뭐 이낙연 대표나 그분들이 뭐 좋고 나쁘고 역량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구도상 의미 있는 세력은 거기였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정권 심판이냐 정권 옹호냐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정권 심판 세력으로 보이는 세력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보수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여론조사를 쫙 보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게 이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네.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한 55에서 65가 되는데 맞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30에서 뭐 35 또는 예. 좀 많아봐야 한 38 요 사이로 예, 왔다 갔다 예, 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한 30%는 어디로 가 있나 이거잖아요. 네. 이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30%라는 게. 이 사람들이 승패를 결정해요. 네. 중도. 이른바 중도라고 표현해. 중도는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말기에 보수로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문재인 말기 보수로 넘어간. 예,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때 있죠. 예. 서울, 부산. 예, 뭐. 예. 그때 서울시장, 보수로 넘어간 사람들. 부산시장. 예. 예. 그때 보수 그때쯤에서 그때 혹은 보수라기보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그렇죠.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조국 사태 직후부터 이렇게 해서 LH 사태 때 이제 완전히 정점을 이루면서 예. 그때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뭐 거의 60%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이 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부 이제 대선 때 일부 민주당으로 돌아갔고 네. 일부 안 돌아가고 남아서 중도 보수 반윤 네. 중도 보수 반윤. 이런 걸 형성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들이 제3지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대개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진영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예. 그다음에 대개 보면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아서 양당의 이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뭔가 새로운 정치 예. 뭔가 쌈박한 거 뭔가 네. 없나 예. 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잡으면 제3지대 성공하는 거죠. 그럼 한 20% 이상 나오는 이 거고 사람 여기가. 예. 그분들이 국힘으로 갔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탈한 사람들 이제 반윤이잖아요. 예. 반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민주적인 또는 이제 세대로 보면 뭐 한 40대? 3040. 네, 그 정도 되겠죠. 2030, 뭐 예. 40 초반까지. 예.
요런 사람들인데요. 그 수도권에 화이트 칼라들이 많고 이 유동층이 엄청 많죠. 네. 이분들이 사실은 제3지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네. 이준석 신당 또는 뭐 어쨌든 그런 부류, 개혁 보수 부류 기대를 좀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당을 차린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꽤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합당한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왜 그러냐면 왜 근데 합당을 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번호 때문이겠죠. 번호, 기호. 네. 왜냐하면 지역구 나오려면 네. 3번이나 4번이 돼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한 10번 뭐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외형에 좀 집착한 거죠. 외형에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후보 많이 내고 그래서 번호도 좀 앞번호 받고 국고보조금도 좀 받고 네. 그래서 번듯하게 좀 출발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저기 교섭단체도 구성하고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층 그걸 뭐 반윤 무당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이 그러면 그걸 중시하느냐? 아닐걸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분들은 좌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우, 진영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옳은 게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 아까 3040 뭐 네. 화이트 칼라 이런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적인 걸 싫어하는 거. 구태하고 기득권적인 거. 꼰대 문화 싫고. 그런 게 싫은 네. 거예요. 그건 그 양당 공의 응? 그런 문화가 싫은 거거든요. 그 기득권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글로벌 대한민국인데 글로벌 대한민국답게 정치를 좀 해라 이거였고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그 민주주의가 아주 기본이 안 되는 이런 윤석열 정권의 그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고 네. 기겁을 해가지고 다 이탈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3당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좌우에 이분들은 좌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상하를 중시해요. 상하라고 해야 되나? 아래 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혁신성. 그다음에 기득권이냐 아니냐. 혁신적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그 요소다. 판단 기준이죠.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3당은 양당보다 훨씬 혁신적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합해지면서 오히려 그게 더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예. 또 반윤이에요. 윤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 야성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들을 하시냐면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 창피해. 글로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준의 대통령 너무 창피해. 참을 수 없어. 이런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야성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낙연 쪽은 야당성보다는 반윤이라기보다는 반명에 가깝잖아요. 예. 약간 생뚱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통합하고 나서 야성이 사라졌어요. 그죠? 예. 예.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건 관심사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네. 그동안에 그쪽 세력과 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이루면서 반윤의 정서를 형성해 오고 있었거든요. 대중들 사이에서.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반윤 정서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저는 이준석. 개인적으로 네. 주도권을 누가 잡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정치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기반이 되는 지지층, 예. 잠재적 지지층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가 훨씬 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 반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정치에서 혁신성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아젠다. 그동안의 기득권적인 양 정당이 생각하고 있던 네. 고착화되었던 논리가 아니라 네. 거기에서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을 네. 제시해라.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물론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더 기득권적인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지지 뭐 탈당한다 뭐 이런 그게 이제 내부에서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논란 뭐 정책 이슈 뭐 이런 등등등등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참신성, 혁신성 이런 것들을 삼지대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요 여기서- 부분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네. 그분 개인은 훌륭한 분이지만 이제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무당파들이 보면 전 정권에 상당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정치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네. 책임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닌데 아닌데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이를테면 뭐지 이거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에 LH 사태나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던 그 표심이 제3지대를 기다리면서 참신성과 혁신성을 기대하고 이준석 대표 지지로 갔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그때 책임이 떠나왔던 있는, 네, 그 원인이었던 그분이랑 합당을 한다고 하니 이거 뭐지? 이거 지지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탈당 러시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개 보면 3040 화이트 칼라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문제 의식들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톡톡 콕콕 집어서 지적한 거죠. 네. 말하자면 그 전에는 우리가 노동과 자본 또는 뭐 호남과 영남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그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해가지고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 이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젊은 층이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약자라고 보호를 쭉 해왔는데 이 보호가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과잉 보호가 되고 이게 특권화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들이 생긴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은 반패미까지 가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문제의식들은 좀 공유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전작년 사태에서도 네.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준석 대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때.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님이 이준석 대표를 네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 어떤 방식에 대해서 투쟁 방식에 대해서 살짝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 사회 안전망이라는 면에서 예. 그것을 큰 틀에서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3040 네. 이제 요런 예. 층에서 보면 예. MZ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 장애인은 보호해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야?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세게 네. 대변을 했고 그것이 딱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노동과 관련해서도 그 인국공 사태 같은 데에서 비정규직 보호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금방 되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만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 다른 사람 뭐가 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사실은 다 맞는 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의식의 맥락은 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가득한 층에서 보면 네. 그 문제의식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연대를 하거나 네. 큰 틀에서 함께 메시지를 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땐 당이 크면요. 그런 게 또 소화가 돼요. 당이 크면 우리가 대기업이 있으면 본부가 막 있고 서로 다른 본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네. 이게 어떻게 그냥 공존이 되거든요. 응?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네, 조직이 크니까.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게 신생정당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거든요. 그럼 벤처가 아주 작게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서 작게 시작된 이 벤처 안에서 계속 다른 얘기가 서로 나오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큰 당이 이견들이 많은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기업으로 보자면 벤처가 이제 대기업이 되고 싶죠. 그렇지만 저는 벤처는 벤처로서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거기서 성장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대기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혁신당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핵심인 지금 것 같아요. 봉 떴죠,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그래서 개혁신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탈해서 이제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갈 건지 그게 지금 이제 흔들리는 그 지점에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는 한동훈이 괜찮은가 해서 한동훈 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야 일부는,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맞아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예, 그게 그러면, 제일 커요. 다른 예, 이유도 있겠지만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구도 변화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권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대목,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답답해하는 대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그 파일을 왜 민주당이 못 가져가고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냐. 민주당이 좀 더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선이 후난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거 나중에. 근데 지금 어려운 게 남아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겠죠. 네. 영남에서. 영남, 예, 대구 뭐 이런 경선. 그리고 또 언론이 별로 보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지역을 이제 이동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 그 반발에 부딪혀서. 네, 그 네. 지역을 아예 들어가서 그 지역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활동을 못해? 뭐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못 들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해운대 갑의 주진우 검사. 네, 주진우 그 사람은 그 서초 캠퍼스래, 서초 캠프. 서초 캠프에 서초동 캠프. 서초동 캠프에 사실상 실세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실세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무슨 뭐 사건들도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꽂은 거죠. 단수로 꽂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진짜 꿀 지역구고 하태경 의원은 미리 뭐 그분이 빼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소문은 있었어요. 어쨌든 뭐 알아서 말하자면 알아서 피해 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네. 그런 게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이것도 언론 환경이 안 안 좋습니다. 좋죠. 근데 예. 민주당은 그건 이제 언론 감안하고 환경이, 이제 예, 해야 늘 될 안 필요는 좋았어요. 있지. 그래서 언론을 그 민주당의 우호 세력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또 보는 대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문제 플러스 좀 정치학의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보도하는 환경이 제가 볼 좋아지지 때는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네. 지금 공천 잡음은 민주당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더 치명적으로 많으냐의 네. 문제지. 이게 절대 민주당이 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현역이 굉장히 많고 수도권에.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갈이를 조금만 하려고 그래도 현역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역에 거의 씨가 말랐죠. 수도권에. 없죠. 거기. 없죠. 예. 그러니까 뭐냐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경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네가 가라 이런 거고 특히 수도권은 서로 안 나가려고. 제가 알기로 이미 작년 가을에 네.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네. 봐서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그냥 내 본업으로 돌아갈래 하고 이게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보세요. 올해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아서 뭐 200석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꽂으면 그냥 가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박 터지게 싸운 거죠. 그런 환경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나 선거가 되면 물갈이를 하죠. 그래서 개파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순서가 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제시할 자리가 너무 많죠.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협회장도 있고 뭐 기관장도 있고 많으니까 또 장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대신 주고받을 수 있는 딜할 거리가 있는데 민주당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자기는 그냥 정치를 쉬어야 되는 상황에 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절박하다 근데 개개인은. 근데 사실은 또 더 심각한 건 뭐냐? 근데 만약에 물갈이를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쇄신을 안 하면 그 자체로 또 국민의힘한테 밀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또 결정적인 게 제가 문화가 달라요, 두 당이. 저는 국민의힘에서요. 네. 공천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때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 빼고 네. 사람들이 난리치는 걸 못 봤어요. 지난 총선 때도 저도 공천 파동에 휩쓸렸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막 공천 이따위로 하면 되냐 하고 당원들이 막 그러다가 네. 딱 결정이 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다 기억하잖아요. 민주당 옛날에 내가 있을 때 내 기억으로는 어땠냐. 네. 공천만 있으면 네.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나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당원들이 막 버스 타고 올라와서 막 데모하고 단식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같은 잣대로 볼 수도 없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걸 쭉 겪어보고 나니까 제가 왜 민주당을 돌아왔냐. 그중에 하나가 시끄럽고 네. 갈등도 많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민주적인 것이고 그 국민의힘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르는 대로 전당대회고 뭐고 그냥 쫙 줄 서고 숨 막히는 그것보다는 네. 이게 낫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과제는 뭐냐? 네. 이런 무질서함과 갈등 속에서 네. 이것을 잘 극복해서 네. 마지막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혁신성 있게 끝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렇죠. 과제죠, 과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혁신인데 지금 보면 반발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송파로 가라 그러면은 못 간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언론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 1위 한 사람 노영욱 전 장관 컷오프가 되고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서는 2, 3등 빼고 꼴찌하고 경선을 붙인다거나 또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뭐 홍영표, 이인영 뭐 이런 현역들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뭐 적합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의 공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 개개의 사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모르진 않으실 거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까지 정치하면서 네. 민주당 떠난 이래로 정말 철저하게 저는 개파라든가 어떤 내부의 그런 거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보면 제일 관심사가 쟤네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잘 견제할 수 있을까? 이거겠죠. 아,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권 국민들이 보는 건 그거겠죠. 그 다음에 네. 저 친구들은 과연 좀 변화하고 있는가? 실력 있나? 좀 변화하고 있나? 이 변화의 내용이 뭐예요? 586? 뭐 그 찝어서 말할 건 네, 아니고요. 네. 그것은 개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좀 많고 또는 586이었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네. 거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네.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는 정치인도 있을 거고 그것은 그렇게 딱 잘라서 이제 각자가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막 얘기하겠지만 네.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개개의 그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난 정권 때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셨던 분이라도 네. 이제 뭐 박수현 의원이라든가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또 잘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막 단수로 바로 그냥 해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누가 보더라도 대중성이 좀 있고 네. 특별한 어떤 그게 없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걸 개파로 보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권력의 교체기에는 항상 신구 권력 간의 갈등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민주당은 한 6대 4가 4대 6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네. 한쪽이 완전히 전멸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국민의힘하고 네.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네. 국민의힘은 100이 0이 돼요. 100이 0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민주당처럼 이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대 수준의 문제인데 예. 제가 겪어보니까 예. 아까 그랬잖아요. 숨이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네. 시끄럽고 힘들지만 예.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 조직의 차이. 둘 다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도 잘 해서 여길 잘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극복해 가는 게 답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해서 여기 온 거고 예. 특히나 반윤 보세요. 국민의힘의 반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용한 게 아니라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다 죽은 거예요. 반윤은 다 쫓겨났고 네. 다 징계받았고 저도 징계받았잖아요. 네. 그 인사 비판한다고. 네.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 징계받고 입틀막이에요. 일단 비판하면 입을 입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판 입틀막죠. 안 할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비판 안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공천에 대해서 알걸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또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캐비넷. 네, 그렇죠. 그래서 한참 뭐 초반에는 뭐 김성태 의원하고 네. 김무성 네. 의원하고 막 시끄러웠죠.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아예 공천 시작하기 전부터 난리였잖아요. 네, 맞아요. 또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됐어요. 네. 네. 아니 그 사람들도 막 처음에 한 며칠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찍 뭐였을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지금 그 이제 개혁신당을 지지 못하고 다시 부유하고 있는 이 표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를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뭐 이런 표심인데. 중도도 아니고 조금 뭐 보수일 수도 하여튼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요 표심, 요 한 20에서 30% 되는 요 좀 표심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권 견제를 잘할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실력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제 쳐다보겠죠.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이 떠나간 표심을 다시 사로잡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적 후퇴를 보고 나 더 이상 지지 못해라고 해서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여긴 더 숨막혀. 여긴 더 힘들어. 그래서 다시 또 떠나와서 아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저처럼 이제 그래도 민주당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도 민주당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아? 없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놔둘 거야 윤석열 정권? 이대로 그냥 가? 이것만큼씩 한 게 어디 있어? 민주당이 조금 성에 안 차거나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어디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찍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조금씩 바꿔 나가자. 이게 제 생각인 거죠. 네. 그렇게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거지 그분들한테. 제가 그때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의원님께서 일단 돌아오셨어요.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정에 이제 다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하고 다시 같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뭘 좀 당부하든가요? 이현주 의원님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 있잖아요. 이 대표가 그건 아세요. 네. 지금 그 층이 유동층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 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층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달라. 유동층의 생각들을 대변을 많이 해달라. 이현주 의원님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그 동안에 보면 170석 정도 되는 180석 정도 되는 이 거대한 그런데 어떤 하나의 한 목소리로 계속 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진영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을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들이 민주당에 표를 찍어줘야 심판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들이 뭘 중시하고 이들이 뭘 보는지 또 이들의 관심사는 뭐고 이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또 일부는
이준석 지지 성향도 있는 거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좀 담아낼 수 있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전 그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의 역할로는 어떤 걸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거? 전달도 이거 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을 통해서 네.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왜냐하면 심판 못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어떡할래 이거. 이런 제가 절박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스피커 역할. 방송 나가서 그 얘기 계속 해달라는 거죠. 스피커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얘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R&D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입틀막 네, 사건이 예, 또 있었고 예,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R&D 예산 삭감을 하더니 뭐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얼마씩 주겠다. 네, 80만 원, 석사 80, 박사 110.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은 진영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 그 층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보로 알아?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리더가 자질이 부족하거나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0대, 40대 이제 화이트 칼라들 굉장히 눈높이도 있고. 네.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 민주화 세대하고는 달리 민주화가 된 지도 한참 후에 네. 이제 완전히 선진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진영에 대한 그 경계가 굉장히 낮고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중시하냐 했을 때 그런 걸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글로벌 대한민국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쭉 이 사람들이 그래도 되게 이제 그 경제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화이트 칼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컨대 그 3프로 TV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런 분들이. 네, 응? 그렇죠. 네, 주식도 네. 좋아하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들도 집도 사고 싶고 막 이런데 그때 보면 부동산 그때 이제 네. 못 사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또는 이제 윤석열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완전히 관치 경제를 막 하고 뭐 전두환 시대의 경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말하자면 노동도 노동 상실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완전히 80년대 극우 얘기 같은 걸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 그 R&D 얘기도 예산을 삭감을 해놓고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복지처럼 던져준다, 퍼준다. 이게 뭐지?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네.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말하자면 무식한 짓들인 거예요. 예, 예. 이걸 못 참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밖에 안 돼. 너무 창피해.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권위적이잖아요. 지가 뭔데? 네. 어때? 일 좀 열심히 하러 뽑아놨더니 예. 일은 개판 치면서 막 군림하네? 또 그러면 CEO도 그러면 해임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뭐 이런 건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제가 중도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도는 하여튼 아니죠. 그냥 무당파. 무당파. 네, 네. 무당파의 경우에 두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이 무당파층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봤을 입장에서 언론에서 사실은 심각한 정도의 마녀 사냥이 있는 거잖아요. 좀 심각하죠. 저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억울한 점. 힘들 거예요.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고. 아니, 10만 원 제가 그 썼잖아요. 아니 10만 원도 아니고 5만 6천 그런가요? 저 원이라면서요. 10만 2만 원이죠. 얼마는 자기가 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제대로 돼 있다면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문제를 똑같이 놓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보도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재명을 향한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심하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게 마녀 사냥이 심하면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의 전략 단위가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가? 전략 생각도 드는 단위가 거죠. 그렇게 막 그런 점이 조금 그리고 아쉬운 사실은 점이죠. 민주당 안에도 제가 뭐 오늘 별얘기 다 합니다만 민주당 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뭐. 아니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그 소위 GT계가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득권이 이재명 없으니까 대표에 대해 뭐 운동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 했어 이런 무시하거나 거잖아. 뭐 이런 열심히 돈 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서 리더로 갈 거냐. 이번 총선에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대선 때 그분이 3프로 TV 나왔을 네, 때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경제 프로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그 사실은 그게 썩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마녀사냥, 저는 예.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예.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선입견을 비교적 안 가지려 노력하는 편인데 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되게 똑똑하다.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수도권 화이트 칼라들 네. 그 정서 30대 40대 공유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사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3%에서는 이재명 대표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때 많이 돌아섰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있어, 뭐 욕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네. 그래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좀 뭐지 저건 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막 그냥 적폐청산 막 그런 거는 오히려 80년대 90년대 그 패러다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어디 뭐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없는 그 경력이 더 먹혔죠. 그게 없으니까 더 비슷하게 네.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저런 게 없고 좀 실용적이겠네? 예. 이런 게 실용주의. 먹혔죠. 예. 이런 게 먹혔고 예. 또 실제로 보면 뭐 기본 주택인가 이런 거 할 때 그 싱가포르식 주택 네. 정책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분들 대충 보면 약간 그 경제나 이런 데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복지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경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노선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저 3%가 예, 그런 쪽에. 그러니까 뭐 진보 경제 노선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류 경제학에 거기서 살짝 이렇게 좀 혁신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주 뭐 기존의 국민의힘 스타일의 그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약간 미국 민주당 비슷한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필했을 거예요. 이분이 되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좀 좋아질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좋은 회사들이 더 열심히 막 해가지고 네. 창업도 많이 하고 그런 네. 분위기 좀 만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층들이 관심 있는 건 그런 것이지. 네. 예. 옛날처럼 이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세금을 증세를 잔뜩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나누고 복지 막 이런 국가.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세계 거시경제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있나? 여기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잘 간파하고 있나? 네. 이걸 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대한민국 거기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가 급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양당이 별로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지금 경쟁이 일어나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 쪽은 아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공정성. 그러니까
기존에 공정하게 하려고 약자를 보호해 준 게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약간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던 거 이런 걸 지적을 해주면서 직설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네 이런 걸 봤던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야 했을 때 이분들의 관심사는 어떤 집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국힘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싹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대선 때 뭐 경제 관련해서 많이 알고 실용주의 노선이고 뭐 이제 그런 입증됐지만 하여튼 선거는 실패를 했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이번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그렇죠. 난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와 있는데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요. 이재명 대표도 문제지만 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되게 하니까 중요한 국면을 역사의 한 국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되게 맞아요. 저도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퇴행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번 총선이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이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조언을 좀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경제 얘기 계속하라고 그래요. 경제 얘기? 예. 경제. 그러니까 뭐 옛날 패러다임은 좌우의 대립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좌우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좌우 대립보다 아까 그 층이 중시하는 것은 상하 대립이에요. 시대를 앞서 나가냐 네. 아니면 뒤처지냐 어떤 정당이 시대를 앞서 나가냐 네. 이거에서는 사실 좌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 좌우 문제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우가 워낙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지. 워낙 그거로 막 가니까 그런 것이지.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중도 보수나 중도 네. 진보나 대충 비슷한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극우나 극좌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그죠? 네. 그러면 수권 정당이 갖고 가는 그 길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제일 큰 차이는 뭘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이런 거 네. 외교가 뭐 한미 동맹 중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막 일변도로 가서 러시아 중국하고 거의 적대시 됐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좀 걱정했던 그러니까 뭐 친중이나 네. 뭐 친북이나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반미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알아요. 미국이 중요하고 네.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거를 경제를 조금만 알면 이 프라자 합의라든가 미국한테 찍히면 어떻게 된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 다만 영리하게 좀 할 수 없어? 그렇죠. 미국한테 다 퍼주고 미국은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좋고 제조업 리쇼어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에 끌고 오려고 하고 뭔가 이 틈새에서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약간 이렇게 그 줄타기 외교를 좀 그렇죠. 하고 이 못하냐 이거? 그게 답답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거를 왜 그러면 이념을 강조해 민생이 중요한데 이런 거죠. 이걸 답답한 보면서 야 이건 무슨 80년대 90년대 패러다임이네. 80년대 90년대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전 그때 패러다임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방외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그때 우리가 한중 수교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외교를 했어요. 또 뭐 세계 또 세계 30년 전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세계 뭐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맞아요. 치더라도 예. 지금은 이제 워낙 양 진영이 막 나뉘는 중이니까 그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잖아요. 의원님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안에 소위 얘기하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얘기하는데 운동권 청산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586 용태론 얘기 나왔잖아요. 그 복판에 이제 임종석,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지혜롭다고 보세요? 그리고 조국 신당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뭐 제가 다 알면 뭐 제가 응? 이런 의원님 거잖아요. 생각이 우리가 있을 혁신과 통합
통합이라는 것은 둘 다 되게 중요한 거고 혁신만 하면 통합이 안 되고 네. 통합만 하면 혁신이 안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뭐 제가 약간 보수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세상에 혁명은 없다. 응?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뒤끝이 있고 결국 잘못하면 도로 돌아간다. 반동의 역사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그랬지만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반동의 역사가 온 겁니까? 바로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네. 그 뒤에 너무 잔인한 적폐청산이 지속되면서 상대를 똘똘 뭉치게 만들고 복수심에 가득 차게 만들면서 네. 심지어 그들을 쳐버렸던 네. 그 적폐청산의 칼인 윤석열을 얼마나 이 맺힌 게 많으면 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시켜서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도. 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 해피엔딩이지 네. 현실에서는 끝이 반드시 안 좋다. 그럼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한번 보시죠. 뭐 그거는. 저는 시켜야 된다. 조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끝에 네. 가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리하시면 네. 둘 다 하시겠죠. 혁신과 통합을 이뤄낼. 혁신을 할 만큼 하면서도 너무 혁명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 네.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오랜만에 예.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좀 뭐랄까 꼼꼼해졌구나. 네. 아 이재명 대표가 예, 네. 예. 옛날에 성남시장 할 네, 때에 예, 비해서 예. 그때 시간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세요. 많이. 국정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죠. 그냥 뭐 혁명가가 되려면 사이다로 충분하지만 예, 국정을 책임지려면 주류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싫든 좋든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죠. 제도권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소위 민주당 안에 친문들이 저도 이제 여기 뭐 여러 정치인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이제 의원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근데 나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네. 제가 말하기 그러니까 좀 네. 넘어가시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비판은 좀 뭐 저는 뭐든지 감사하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쿨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복당 딱 얘기 나왔을 때 네. 바로 탁 했더라면 바로 탁 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꼽기를 막 가는 네, 것처럼 네. 했더라면 내 꼴이 얼마나 웃었을까 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하겠다는 아니고 제가 심사숙고한 이유는 발이 안 떨어져서였거든요. 그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진영을 떠나서 네. 양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네. 제3지대의 어떤 약간 상징적 인물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안철수 때부터 해서 사실상 네.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저 사람 몸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실은 네. 제3지대 인물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내 스탠스를 네. 버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제3지대 이 당 통합이라는 것은 네. 완전히 국민들의 민의에 어긋나는 길이라고 전 결론 내렸으니까 거기 갈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영에 몸을 담는 건 이거에 대한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망설였지만 네. 그 바람에 어떤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서 굉장히 쓴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제가 기자회견문에서도 이렇게 네. 당원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팍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의원님 네. 출마 문제는 좀 어떻게 그냥 뭐 그 얘기한 것처럼 당과 당원들에게 예. 맡긴다. 맡긴다. 네. 어디가 됐든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뭐 뭐든지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상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좀 있어야 나갈 것이고요. 예, 예. 안 되는데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도 반성 가능성이 저 사람이 있는. 이제 저 사람이 그래도 좀 하면 되겠다. 전략적인 판단.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아무리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여도 네. 거기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어. 음. 응? 그래서 뭐 이렇게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네, 네. 그 싹수가 있어. 예, 예. 근데 굳이 내가 예, 가서 예. 엄청나게 더 이기는 것도 아니야. 예. 근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어.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 할 거라는 거죠. 네, 예. 쓰임새라는 것을.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아까 경제 얘기도 했지만 네. 저는 철저하게 그 예. 쓰임새와 예. 효용성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지. 예. 근데 그 언론에서는 그 뭐. 중성동갑의 나못 살아, 윤희숙 전 그 의원하고 이현주 전 의원의 맞불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떠세요?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희숙 전 의원을 너무 키워주는 거다. 중성동갑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별로 저는 그렇게 뭐 각이 서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 사람이 뭐 찐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좀 애매하죠. 예. 그리고 저는 성동갑 잘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예, 사람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죠? 이렇게 좀 익숙한 곳과 네. 익숙하지 않은 않는 곳. 좀 약간 생뚱맞달까? 예. 그런데다가 요즘에 보면 거기가 핫한 곳이 됐잖아요. 굳이 내가. 네, 갈 필요 없다. 예, 아니, 당에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될까?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다. 네, 전 기왕에 크게 윤석열 관심은 없습니다. 심판의 네. 깃발을 들었으니 용산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뭐 이제 지명도는 있겠지만, 네.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 저도 혹시 당에서는 어느 지역 제안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마 고민할 거예요. 네. 네. 제안하겠죠. 뭐 언제 뭐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결정이 좀 돼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 50일 너무 늦으면 못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아니 못 아니 나가면 그럼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뭐 그 이미 마음 다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판단 기준도 좀 그렇고 예. 약간 이렇게 4차원적인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갈 부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마 지방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방은? 지금 가가지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뭐랄까 어떻든 간에 지역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기 중앙에서 보듯이 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사람을 갖다가 막 저기로 보냈다 예, 여기로 예. 보냈다가 막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케이스처럼. 네, 그렇게 돼요. 예. 제가 그걸 당해봤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에서 저도 막 여기저기를 이동을 네, 막 시켜가지고 예, 막 예. 보냈거든요. 예, 예. 제가 생소한 곳에. 예, 예. 그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1년 있으면 괜찮아요.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몇 달 앞두고 안 돼요. 가가지고 그렇게 절대, 오히려 거기에 야. 열심히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나아요. 역효과가 난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된다. 응? 그럼 모르겠지만, 네. 진짜 열심히 하고 평판도 좋고 사람들이 네. 다 정말 괜찮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나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역 사정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여기서 앉아 언제까지 결정하십니까? 막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2월 넘기 전에는 결정이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예. 내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지.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큰일 난다. 민주당이? 응.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층 네. 그층 다 놓치면 안 예. 되는 거예요. 그층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되는 전략은 뭡니까?
저는 그 3, 40대 예. 화이트 칼라 얘기했잖아요. 3, 40대 화이트 칼라예요. 예. 좀 정서가 달라요. 기존 정치인들하고. 예.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좌우식의 진영 대립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뭘로 그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라니까요. 경제. 예. 경제.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를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커요. 뭐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민주당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좀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유일한 지금 제1 야당이고 이 민주당이 잘 돼서 집권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치를 좀 바꾸는 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민주당이 많이 저는 네.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와서. 네. 그죠? 선거 때. 근데 사실 선대위 같은 데도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 선대위 생각에. 구성할 때도 그런 진짜 30, 40 세대가 그러니까 꼭 나이보다도 그 사람들의 정서 있잖아요. 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읽을 선대위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셈법으로 진영적인 논리로 이제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어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선거 망할 수 있어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생각하고 그동안 2년 동안 한 걸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있었던 게 3년 동안 계속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어딜 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2년 동안 다 생각하지 않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3년 동안 하는데 2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바뀐 게 뭐가 있냐, 자기가 반성한 게 뭐가 있냐. 그럼 그대로 가는 거다 이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천이고 뭐고 뭐 어떤 기분 좋고 나쁘고 있겠지만 큰 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을수록 투표장 가서는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닌데 다만 그래도 과반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반 안 넘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원컨대는 희망컨대는 지금 정도 가면 좋겠지만 이제 그때는 워낙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100 어쨌든 150 이상 훌쩍 넘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경제 프로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 그들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당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김건희 얘기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한쪽에서 그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 얘기, 제가 얘기한 이 얘기, 그 다음에 R&D 예산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얘기는 하지만 R&D 예산에 거기서 이공계 대학원생들 얘기를 그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 우리가 다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반년이에요. 현재.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숙하게 보여야지. 그렇죠.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처에 설명을 꼼꼼하게 차곡차곡 하면서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특히 이제 R&D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당장 석박사들 연구가 중단되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이렇게 챙겨서 가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과거의 선거를 보면 이렇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이런 의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야라고 해서 딱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 말고는 다른 하겠죠, 설마. 하겠죠, 해야죠. 아니 그리고 좀 필요한 거 예를 아닌가.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두 가지가 경제에서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쨌든 시장 경제 원리의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떤 경제계에서 종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만 해도 굉장히 일단 수준,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아진 소득 수준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한 자산가 빼고는 전부 다 가난해졌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냥 그렇죠. 비판에 끝날 게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격차를 될 해소할 대안. 거야. 그럼 이 격차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격차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어떻게 이 격차를 해소. 그러니까 어쨌든 격차 해소에 대해서 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막 무슨 기존의 그 시스템을 막 없겠다 이러면 이제 이건 오히려 다 달아나고요. 네.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사회 안전망에 신경을 쓰는 네. 소위 그게 사실은 중도 보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제가 광주에서 시장에서 만났는데 엄마들이 사과를 온전한 10,000원? 사과를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전부 흠집 난 사과를 먹게 되고 아니면 아예 사과 이번에 설에 못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도 못 먹는 국민이 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너무 비싸죠. 네. 뭐 물론 설이라서 그랬을 수도 네. 이제 막 10,000원씩 막 이렇게 한 모양이던데 그러면 물가가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죠. 전 세계가 다 안 좋아 경제가. 웃기고 있네.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그냥 고용이 진짜 고용을 못 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고 네. 옛날에 10만 불이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1억 네. 좀 넘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지만 미국은 소득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거의 2배 엄청나게 올라서 국민들이 다 부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소득은 안 올랐죠. 그럼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오르는 그건 네.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관리는 해야 되지만 네. 근데 우리는 경제는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예. 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엄청 썼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정부가 막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로 물가는 잡으려고 노력은 네. 하되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아까 제가 좌우 문제가 예, 아니라고 예. 한 게 옛날에는 예. 확장 재정, 확장 통화 이러면 이것은 진보. 좌파. 그다음에 균형 재정 이러면 네, 우파 이랬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거시 경제 트렌드는 이렇게 경제가 취약하고 이럴 때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통화 정책 물가는 막 잡되 정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쓸 땐 써야 된다. 네. 이게 IMF의 입장이에요, 사실. IMF는 제도권 아닙니까?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지금 이 트렌드를 아까 얘기한 그 30, 40대 그 화이트 칼라들은 네. 노상 외신과 이런 어떤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요. 이런 게. 네. 근데 지금 정치권만 좌우로 막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균형재정 막 얘기하면서. 네. 근데 또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돈 다 퍼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균형재정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여기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됐는데 선진국다운 대통령과 정당을 보고 싶다. 이게 이 사람들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역량이 좀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네. 그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무려 12분이나 넘게 의원님 길게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여튼 너무 긴 인터뷰였는데 하여튼 그 새로 민주당에서 정치를 다시 하는 거니까 또 각오나 이런 것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끝으로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또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지하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진영을 약간 넘어서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이상한 정체불명의 독재 정당이 돼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저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것을 다 같이 노력해서 이거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성공해서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되 이 제대로 연착륙해가지고 끝에 가서 박수 받는 정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고 네. 그걸 위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해보자. 그거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이번 총선 정말 상황은 어쨌든 네. 정권 심판 흐름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언론 환경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래서 이거는 지지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돌파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네. 주변에도 네. 싸우지 마시고 여기 싸우면 안 돼.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싸우지 마시고 예. 한 명 한 명 예. 설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당은 지지자들도 굉장히 똑똑하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240만 당원인데 비교적 똑똑한 것 같아요. 높다. 제가 보니까. 예, 예.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침착하고 예. 더 똑똑하고 예. 그렇게 돼서 나라를 바꾸는 집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민주당 당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해주신 걸로 꼭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